반갑습니다, 형님들.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이제 13일자 해외 축구랑 그리고 이제 유로바스켓 농구 두 경기 이렇게 한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뭐 축구는 제가 이제 좀 제가 선호하는 리그, 잘 알고 있는 리그 뭐 이런 쪽으로만 다루고 있어가지고 많이 다루지는 않을 것 같아요. 오늘은 이제 세리아 3경기 그리고 라리가에서 뭐 한 경기 정도 선별해가지고 한번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이제 칼리아리 대 파르마 경기인데요. 일단은 뭐 세리아에서도 좀 아래급 팀이라고 봐야겠죠. 저는 이제 매번 칼리아리라는 팀의 이제 지역 자체가 이탈리아 반도랑은 떨어져 있는, 우리나라의 쉽게 말해 뭐 제주도 포지션 얘기를 했습니다. 사르디냐 섬에 위치를 해 있는데 이런 면에서 좀 홈발이 많이 있는 팀이었어요. 작년에도 사실 이제 파르마는 뭐 승격 팀이기도 하고 키부 감독 체제에서 꽤나 잘 나갔었는데 작년에도 이렇게 칼리아리가 맞대결상으로는 뭐 두 번 다 잘 본 바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올 여름에는 애들 방출이 좀 많았었거든요. 특히 이제 칼리아레 쪽에서 뭐 조르테아라든지 수비수, 그리고 라즈만 마린, 중원의 핵심 자원인데 루마니아 국가대표팀이라고 되게 다재다능합니다. 그리스 리그로 갔더라고요. 사실 좀 이탈리아 정도면 그래도 유럽의 주요 리그인데 아테네로 갔더라고요. 그래서 라즈만 마린이 떠난 게 조금 아쉬운 게 있고, 그리고 이제 파르마 쪽에서는 이 이탈이 더 큽니다. 마찬가지로 루마니아 대표팀의 데니스반, 프랑스의 이제 좀 타겟맨 보니라든지 스위스의 쏨, 그리고 유망주 뭐 레오니 같은 애들, 이런 애들이 다 떠나가지고 특히 이제 좀 파르마의 방출이 상당히 컸다는 생각이 많이 들거든요. 감독까지 바뀌기도 하고, 아직까지 이제 시즌 초반에는 뭐 유벤투스 상대로 그래도 뭐 2대0 정도면 버틴 셈이고 아탈란타랑 비겼다, 나름대로 거둬간 게 있긴 했었어요. 그래도 제가 봤을 때는 이거는 되게 좀 타이트할 것 같습니다. 이런 것들을 좀 봤을 때 양팀의 맞대결 상으로는 최근에 이제 9차례의 맞대결 동안, 지난 5년 동안, 물론 이 가운데서는 양팀이 뭐 2부 리그에서 붙은 적도 있고 뭐 이렇습니다만은 그 9차례의 맞대결 동안 전부 다 맞대결이 무승도 아니면 한 점 차 게임으로 귀결이 됐었거든요. 아무래도 저는 칼리아리가 정배일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홈발이 있기도 하고 칼리아리의 햄무나 무승부 같은 고배당복이 괜찮은 매치가 아닐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다음으로 이제 유벤투스 대 인터밀란입니다. 여기 이제 좀 전통의 라이벌 매치, 이탈리안 더비라고 할 수가 있거든요. 근데 이것도 사실 뭐 지금은 시즌 초반이기도 하고 생각보다 유벤투스가 그래도 승리 자체는 많이 챙겨가는 것들이 있었습니다. 파르마나 제노아 비교적 쉬운 상대였지만은 제노아전도 좀 느금하게 어렵게 또 이기기도 했는데, 인터밀란 첫 경기 토리노를 아주 대파한 반면 그 다음 경기 우디네스한테도, 원래 우디네스한테도 상대 전적이 상당히 훌륭했었거든요. 그런 것들이 무너지는 1대2로 패배한 경기가 또 있었습니다. 여러가지 올 시즌에 뭐 감독도 바꾸고 이러면서 인터밀란도 지난 몇 년 동안에는 뭐 챔피언스리그 결승까지 막 도달도 하고 하면서 유럽에서도 인정받는 강자였지만은 지금은 조금 상황이 달라졌을 수도 있다. 약간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은 매치인 것 같은데요. 여기도 이제 가장 많이 보이는 일단 뭐 상대 전적 같은 것들입니다. 지난 12년 동안이니까 저는 대충 뭐 유벤투스 스타디움이 112 시즌에 이제 개막을 했거든요. 근데 이제 그 다음 해에 유벤투스 스타디움이 개장한 다음에 그때 한번 인터밀란이 원정승을 거둔 적이 있었습니다만은 유벤투스가 이후부터는 2013년부터는 홈에서 단 1패밖에 없었습니다. 토탈로 했을 때 9승 5무 1패거든요. 그만큼 인터밀란은 이제 유벤투스 원정 어려워했었다. 이때 이제 마지막으로 2012년에 승리를 하고 그 사이에는 딱 한 번 나름대로 인터밀란 전력이 괜찮았다고 평가받던 2022년이거든요. 이때면 유벤투스도 이제 호날두가 떠나고 되게 과도기를 맞이할 때입니다. 중간에 한번 이게 또 껴있는 건 이거는 이제 코파 이탈리아 결승이어가지고 이거는 중립구장이니까 빼고, 이때 딱 한 번 인터밀란이 원정에서 잡은 이후로는 그거 말고는 9승 5무 1패. 작년만 해도 유벤투스가 홈에서는 뭐 인터밀란을 잡는다든지 그전 때도 뭐 비기고 이러면서 무승부 같은 것들이 굉장히 많은 모습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7차례 맞대결도 전부 다 한 점 차 이내로 이렇게 좀 끝이 났었다. 이런 것들까지 살펴본다면은 어쨌든 간에 지금은 전력차가 그래도 작년보다는 적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저는 뭐 무승부라든지, 아마 이게 유벤투스가 홈이어가지고 프렌을 받을지는 잘 모르겠는데 유벤투스가 프렌 받는 거는 꽤나 기분 좋은 일일 것 같기는 하네요. 저는 만약에 그게 아니라면은 솔직히 유벤투스 햄무는 좀 빡센 것 같고 차라리 그냥 무승부 정도가 낫지 않을까. 보시는 것처럼 딱 이제 4대4 경기 한 번 말고는 전부 다 맞대결이 최근에 뭐 한 7차례 동안 다 언더였던 거 감안한다면은 역시나 양 팀의 매치업은 되게 신중하게 접근해야 되고 언더 같은 것도 또 충분히 승산이 있다. 저는 뭐 그렇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이제 피오렌티나 대 나폴리인데요. 자, 피오렌티나 올 시즌 출발을 약간 좀 안 좋게 했었어요. 2무승부로 출발을 했다. 칼리아리랑 토리노, 그래도 리그에서도 한 이제 뭐 중위권 혹은 중하위권 하는 애들이지만은 피렌체가 아무리 원정이라고 할지라도 이게 좀 흔들리고 있는 팀들, 좀 이제 이적 시장에 방출이 많았던 팀들, 이런 팀들 상대로는 좀 능력을 보여줬어야 되는데 그러지 못했습니다. 대신에 이제 피오렌티나의 스트라이커 모이스킨이 이번에 또 이탈리아 대표팀에서 상당히 또 좋은 모습을 보여주기도 했잖아요. 저는 올 시즌도 피오렌티나가 좀 이제 기대치는 있을 것 같은데, 이 뭔가 피오렌티나라는 팀을 좀 정리를 하자면은
작년에도 얘네들이 뭐 리그에서는 8연승을 달린다고 하면서 이게 8연승이 피오렌티나 역사상 이제 기록이거든요. 이제 세리아 최다 연승 기록이 1960년대에 있던 거랑 타이 기록을 작년에 세우고 했었는데 그랬는데도 결국에 그냥 유로파 컨퍼런스 리그 가는 정도에 그쳤습니다. 뭔가 피렌체는 작년에도 뭔가 이렇게 좀 선수들 하나하나 막 다 영입이 괜찮고 슬슬 잘 돌아가는 것들이 있었는데 어딘가 좀 나사 하나 빠진 모습, 나사가 빠졌다기보다는 뭔가 부품이 하나 모자란 모습이 좀 있었거든요. 그런 것들이 조금 아쉽더라. 그리고 오늘 상대한 이제 그 나폴리는요, 일단 시즌 출발을 2승으로 했습니다. 사스로랑 칼리아리. 피렌체랑 비교하면은 그래도 좀 괜찮은 승리를 거둔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특히나 직전 이제 칼리아리전, 이것도 홈이어가지고 나폴리가 되게 유리한 만한 매치였는데 어쨌든 간에 이거를 진짜 못 이길 것 같다가 극장골 받고 겨우겨우 이겼었죠. 어쨌든 이겼다는 게 중요하다. 그런 것들이 작년에도 나폴리가 우승하는데 큰 원동력이 그 전 시즌에는 이제 뭐 지는 경기라든지 비기는 경기를 이기거나 비긴다. 승점을 어떻게든 챙겨가는 모습들. 이런 것들이 콘테 축구에 되게 좀 스타일리시한 부분이라고 할 수가 있거든요. 콘테가 잔류하면서 아직도 위닝 멘탈리티가 갖춰져 있는 것 같다. 특히나 이제 메뉴에서 사온 맥토미니가 축구적으로도 굉장히 스텝업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단순히 나폴리의 모습뿐만 아니라 지금 뭐 스코틀랜드 대표팀에서도 그냥 에이스 노릇 잘해주고 있고 여기다가 찬스 메이킹의 덕배. 확실히 케빈 데브라이너가 있으니까 뭐 킥적으로라든지 이렇게 찬스 메이킹 같은 부분도 확실히 좀 나아지는 모습이 있더라고요. 지난번 칼리아리전도 사실 그래서 뭐 득점 찬스 같은 걸 몇 번 나올 만도 했었는데 좀 귀결되지 않아서 문제지. 저는 나폴리의 축구 자체는 괜찮다고 생각이 들기는 하거든요. 여기는 뭐 맞대결 상으로는 크게 보이는 거는 많지는 않은데 저는 이거는 나폴리 햄무라든지 뭐 오바 같은 거? 사실 오바는 좀 이른 시간에 득점이 나와야 된다 뭐 이런 조건이 좀 붙는 것 같고 저는 만약에 나폴리가 햄무 같은 거 그러니까 일반승 배당이 조금 뭔가 좀 껄쩍지근하다 그러면은 저는 햄무 같은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양 팀이 뭔가 나폴리가 이긴다고 할지라도 큰 점수차로 이길지 잘 모르겠고 뭐 무승부 가능성도 당연히 있기도 하고요. 기대치가 좀 낮은 편인 햄무 같은 걸로 도전해보는 게 낫지 않을까 그런 생각만 듭니다. 자 그리고 다음으로 이제 그 꼬마랑 이제 비아레알입니다. 꼬마는 이제 좀 시즌 초반부터 삐걱대는 모습이 좀 보이는 것 같아요. 이게 뭔가 작년에는 그 이제 아들 시메온의 스텝업이라든지 그리고 소롤로스나 훌리안의 영입 효과 그런 것들이 있었지만은 올 시즌에는 딱히 막 큰 상승 요소가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 지금 얘네들이 시즌 초반의 모습을 조금 봤을 때는 이게 3경기 했는데 승점을 2점밖에 못 가고 갔습니다. 상대들이 뭐 에스파뇰, 엘체, 알라베스 승격팀도 있기도 하고 남은 팀들도 대부분 이제 라리가에서 하위권이 예상되는 애들인데 이런 팀들 상대로 1승조차 못 거뒀다. 이게 참 많이 신경 쓰이거든요. 반대로 이제 뭐 비아레알은 그래도 뭐 지로나한테 승리하고 레알 오비에도 잡고 셀타랑은 좀 빡세죠. 이런 경기는 뭐 비길만 했다고 생각이 되는데 어쨌든 간에 이번 시즌 비아레알은 챔피언스 리그를 나가면서 미카우타제, 뭐 솔로몬, 헤나토 베이가 득점감들을 상당히 많이 사왔거든요. 물론 본인들의 플레이메이커인 이제 바에나를 상대팀인 아틀레티코 마드리드도 넘겨줬다. 그런 공백이 드러날 수는 있겠지만은 이것도 사실은 이제 좀 상대 전적 같은 것들을 볼 필요가 있습니다. 원래 아틀레티코 마드리드 하면 홈에서 굉장히 강한 팀이잖아요. 작년에도 제 기억에는 아마 아틀레티코 마드리드가 홈에서 한 15연승인가 막 그런 것들을 중간에 달린 적이 있었는데 어쨌든 그런 것들이 뭐 작년에 끊기기도 하고 비아레알한테는 특히나 홈에서도 그렇게 막 저력을 많이 발휘한 편이 아니에요. 홈에서도 1승 3무 1패로 지난 몇 년 동안 비아레알한테는 유독 좀 안 좋은 모습도 있더라. 이런 것까지 뭐 비춰지는 것 같아가지고 저는 이 경기가 만약에 비아레알이 좀 프렌을 받는다. 당연히 저는 좀 배당이 그래도 좀 나올 것 같거든요. 저는 꽤나 가볼 만한 지금 시점에서 꼬마가 많이 좀 삐걱대고 있는 것 같아가지고 저는 비아레알의 프렌 같은 거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어서 이제 유로바스켓 준결승 4강 경기들 한번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역시나 이것도 아직까지 이제 그 배트맨에는 기준점 같은 것들이 확보가 되지 않아가지고 제가 뭐 인터넷에서 얻은 자료들로 그냥 뭐 추측성으로 한번 해보는 거니까 참고만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먼저 이제 그리스 대 튀르키예. 이제 일단 그리스는 확실히 이제 피바로를 하면은 이제 빅맨들이 이제 포스트 안쪽에 서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수비적으로 유리한 부분이 있는데도 그런 가운데도 이제 쿤보의 이런 돌파력 확실한 이제 리머텍 같은 것들은 충분히 잘 보이고 있다. 팀의 야투율도 지금 전체 3등이고 3점 같은 것도 지원 사격이 꽤나 되는 편입니다. 조별리그 단계나 뭐 이런 16강, 8강에서보다는 좀 떨어집니다만은 그래도 39%면 굉장히 훌륭한 거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근데 오늘 상대하는 튀르키예는 그리스보다는 좀 더 팀적으로는 완성된 모습이 있는 것 같다. 일단은 멤버 자체가
튀르키예는 뭐 이제 쿤보처럼 뭐 NBA에서도 MVP급 컨텐더 이런 친구까지는 없지만은 전현직 NBA 리거들이 상당히 많은 편이고 이제 강력한 포스트, 특히 이제 센군을 바탕으로 한 높이 같은 것들이 굉장히 돋보이는 와중에 있습니다. 이번 대회 평균 득점이 전체 세 번째죠. 90.7점이나 기록을 하고 있고 야투율은 2등, 3점은 전체 1등입니다. 이게 3점도 원래 한 49%까지 갔었거든요. 조별리그가 끝났을 때. 근데 이제 8강이나 16강을 치르면서도 그렇게까지 많이 감소하진 않았어요. 이런 기회 창출 능력이라든지 뭐 골밑슛 마무리라든지 전부 다 훌륭하다. 내 외곽으로 득점을 많이 생산할 수 있다. 이런 것들이 좀 보이는 와중에 있는 것 같거든요. 여기도 이제 맞대결 같은 것들을 조금 보면은 양 팀의 맞대결은 일단은 그리스가 상당히 좀 우세한 모습들이 있더라고요. 그리고 대부분은 이제 좀 옛날 성적이 있다든지 NBA 리거가 참가하지 않은 이런 것들이 되게 많긴 하지만은 최근에 뭐 4번의 맞대결은 대부분 이제 뭐 그리스가 많이 이겨왔다. 전부 다 이제 쿤보 이후의 시대라고 볼 수가 있겠죠. 2013년 이후면은. 결국에는 그래서 사실 이제 그리스에는 쿤보 말고는 뭐 타나시스, 안테도쿤 뭐 이런 친구들은 미록해서 뛰긴 하지만 그냥 소속만 돼 있다 뿐이지 NBA 리거급이라 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뎁스냐 혹은 MVP급 선수 쿤보의 캐리력이나 이 싸움 같은데 이게 4강이나 됐으면 쿤보를 30분 이상 뭐 뛰게 할 수도 있는 뭐 그럴 가능성도 있긴 하지만 어쨌든 이번 대회 때 쿤보가 많이 안 뛰는 건 사실이기는 하거든요. 아껴주고 있는 건지 뭐 그런 게 좀 생각이 나는데 어쨌든 간에 이번 대회 전체적으로 대회 최상위권의 야투와 3점슛 능력을 보여주고 있는 팀들이다. 그리고 뭐 여러 가지 뭐 야투 시도 횟수라든지 3점슛 시도 횟수, 자유투 시도 횟수 전부 다 비슷비슷하거든요. 그렇게 엄청나게 많지는 않아요. 좀 신중한 공격을 확실하게 하는 이런 것들이 있는데 제가 봤을 때는 평소보다 좀 2점 슛에 대한 의존도가 높을 만하다. 인사이드 싸움이 굉장히 좀 치열할 것 같거든요. 아마도 이제 쿤보 역시 오늘 상대는 어쨌든 전반적으로 높이가 좀 있고 휴스턴에서도 이제 센군이 이 위치 선정을 바탕으로 한 수비력 같은 것들은 좀 나름대로 알아주고 있잖아요. 저는 좀 포스트 싸움이 되게 좀 치열할 것 같은데 그 와중에 야투가 조금 더 나은 건 터키지 않나. 제가 봤을 땐 좀 빡빡한 게임 속에서 터키가 저는 좀 근소한 차이로 우세하다 뭐 이 정도 보고 있는데 이 와중에 저는 이게 제가 확보한 기준점은 164점인데 그 정도면 언더 같은 것들도 한번 냄새를 맡을 만하다. 그 정도 생각은 내놔보도록 하고요. 그리고 다음으로 이제 독일 대 핀란드입니다. 독일은 이제 각종 거의 뭐 대부분의 공격 지표에서 이번 대회 1등을 차지하고 있는 팀이에요. 이번 대회 일단 뭐 득점이라든지 득점 101.9점입니다. 평균적으로. 독보적인 1등입니다. 2등이랑도 거의 한 10점 차이 났었어요. 아마 2등이 지난번에 맞대결던 이제 슬로베니아였는데 그 이제 슬로베니아보다도 거의 뭐 한 10점가량 많았다. 아직도 100점대 평균 득점을 보여주고 있는 셈이라는 거죠. 그리고 야투율도 52.7%. 이것도 그냥 독보적인 1등입니다. 턴오버 관리도 나름대로 잘 돼요. 턴오버도 지금 10.3개 정도로 컨트롤이 되는 편이고 야투 시도도 세 번째로 많은 68.3개 뭐 이렇게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독일은 또 이제 벤치에는 타이스라는 또 인사이드 마무리가 상당히 좋은 뭐 이런 친구까지 있고 뭐 슈터인 옵스트라든지 좋은 친구들이 너무나도 많아요. 이게 당장 이제 지난번에 슬로베니아와의 대결만 할지라도 그날 슈루더가 진짜 못했거든요. 야투가 엄청 부진했는데 그 와중에도 볼 잡고선 인사이드 들어가고 뭐 A 패스로 마무리해주고 이런 것들은 확실했었습니다. 그래서 뭐 여기다가 뭐 바그너까지 3점 잡빙이라든지 3점도 몇 개 꽂아주고 이러면서 확실히 좀 슈로더가 약간 무너졌는데도 바그너가 충분히 역할을 해줬다. 이 밖에도 뭐 트리스탄 다실베 같은 애들 3쿼터 때 뭐 3점 버저비터 같은 거 하프라인 슛 이런 것까지 뭐 더해주고 수비까지 잘해주면서 독일이 진짜 약점이 안 보이는 것 같거든요. 제가 봤을 때는 이게 핀란드랑은 좀 비교가 많이 되긴 한다. 핀란드도 이번 대회 또 가장 많이 보이는 거는 야투 시도가 두 번째로 많다. 이게 그 가장 많았던 팀이 프랑스인데 2등이 핀란드 그리고 3등이 이제 독일이거든요. 그러니까 야투를 가장 많이 썼던 2등, 3등끼리 붙는 거다. 대신에 핀란드는 이 많은 야투 시도에 비해서는 지금 효율이 안 나오고 있어요. 팀 이런 야투는 44.2% 그리고 에이스인 마카넨조차 43.8%로 둘 다 효율이 그렇게 썩 좋지는 않습니다. 많이 쏘긴 하는데 효율이 그렇게 좋지는 않은 뭐 이런 거고 그래서 이거 지난번에 이제 또 조지아랑 붙었었는데 저는 그거를 조지아가 프랑스를 잡았던 건 진짜 운적인 요소가 가득했다. 프랑스의 이런 야투율이 정말 말이 안 됐었고 프랑스가 야투를 23개나 더 쐈는데 그거를 졌다는 건 진짜 말이 안 되는 거거든요. 그런 면에서 그냥 핀란드가 조지아는 너무 쉬운 상대인 것 같다. 제가 그런 식으로 분석을 했는데 무난하게 핀란드가 올라왔었죠. 근데 오늘 상대하는 거 독일 누가 뭐래도 이번 대회 가장 강력한 우승 후보다. 저는 이런 팀들끼리 붙는다고 하면은 일단은 독일이 저는 충분히 괜찮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게 독일은 이제 지금 슬로베니아를 만났었잖아요. 슬로베니아에도 1옵션 돈치치, 핀란드에도 1옵션 마카넨이 있는데
당연하게도 마카넨과 이런 돈치치 수준 차이가 되게 많이 난다고 생각이 됩니다. 슬로베니아를 꺾고 올라왔기 때문에 독일이 충분히 핀란드는 저는 좀 쉽게 생각할 만하다고 보이거든요. 조력자들 차이 역시 핀란드가 슬로베니아보다 낫냐, 그것도 좀 아닌 것 같거든요. 지난번 경우도 이 슬로베니아에서는 그 프렐리치라는 선수가 3점 같은 것들을 되게 도와줬는데 핀란드에서는 저는 마카넨을 도와줄 만한 선수가 그렇게 많지 않다고 생각이 듭니다. 둘 다 이제 좀 오픈 3 기회 창출 같은 것들이 좋았는데 지난번 슬로베니아전에서는 핀란드에서는 그런 것들이 잘 될 것 같지가 않아요. 제가 알기로는 그렇게까지 뭐 좋은 플레이메이커는 없는 걸로 알고 있기도 하고 3점 같은 것들도 시도는 많았습니다만은 되게 좀 충분히 좋은 기회 속에서 얻어낸 거다, 그런 모습이 많지는 않았던 것 같아가지고 저는 지난번 이제 슬로베니아가 보여준 것처럼 핀란드가 독일 상대로 되게 좀 좋은 수비 대처를 해줄 거다, 그런 생각도 안 들거든요. 그냥 무난하게 저는 독일 쪽을 지켜보는 그런 경기가 될 것 같고, 독일이 저는 이번에도 100득점 근처로 할 가능성도 있다고 보이거든요. 그렇다면 오바 같은 것을 좀 고려 대상이 아닌가. 오바는 좀 얌전하게만 보고 저는 독일의 대승 가능성, 그거를 조금 더 우선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